지역에 뭐 특산물이 뭐가 맛있어요, 어느 식당이 좋아요, 이런 거 말고 이 지역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장사를 해요? 모임은 재밌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매력적으로 느끼면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할까? 그래가지고 같이 엮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창업도 생기고 이주도 하게 되고, 내가 여기 살아왔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주인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권력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해결을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노력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의 세대들이 변화하고 있는 과거와 다른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축이 권력이 아니라 관계축이 권력이 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서 준비한 로컬 기획 프로그램 마을앤 로컬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을이 로컬의 중심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도움을 주실 조희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로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집필하셨는데 주 연구 분야가 지금 그쪽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어떤 점이 매력적이어서 한우물을 팔고 계시는지. 매력이라기보다는 이게 약간 이제 우리 사회가 성장해온 방식에 대한 성찰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컸는데요. 제가 원래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정치학에서는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 뭐 유권자, 표심, 의회, 정당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이어져 왔고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근데 뭔가 빈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빈 곳, 대표적인 빈 곳이 지역, 소위 요즘에 말하는 로컬, 그 다음에 청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고 아니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는 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30년 했는데 과연 살아가는 공간이 좋아지고 있는가. 근데 정치학에서도 물론 이제 지방 분권, 뭐 지방자치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연구하는데 살아가는 얘기를 조금 더 현장을 중심으로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5년 전부터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됐고, 그래서 일본 쪽 사례랑 비교하면서 연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로컬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젊은 청년층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미래 세대니까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이 로컬과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된 게 이제 제도적 폐해보다는 심리적인 억압감, 상실감, 피해감 이런 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토박이 청년도 있고 외지에서 이주해서 온 청년들도 있고 지역 안팎으로 심리적으로 쫙 눌려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런 게 더 셀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오래 산 사람들한테 그럼 내일부터 희망차게 살아보아요 그러면 그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년이라면 조금 더 도전을 하는 의미에서 지역 변화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그럴 입장은 아니고, 그리고 무슨 요즘 선거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청년이 미래다 이런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거고, 그나마 새로운 걸 시도를 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건 간에 지금 뭐 파이어족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주체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 예전에는 뭐 주민과 관광객 정도만 있었다면 지금은 로컬에 오가는 계층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계층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주체랑 대상을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게 됐어요. 맞아요. 책에서 느끼고 또 굉장히 와 닿았던 키워드가 관계 인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 인구라는 게 좀 생경하고 우리한테는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정립이 된 개념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인구라는 게 사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주민하고 관광객 중심으로 딱 이분법으로 네. 해가지고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고 그리고 관광객은 와서 소비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 올지 세 번 올지 기약 없는 그래서 그냥 특산물을 많이 팔면 되고 이런 그런데 그치지 않고 인구 개념을 조금 더 유연하게 확산해 보자. 그리고 뭐 디지털 노마드니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네. 워케이션이니 해가지고 뭐 바다로 출근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많진 않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생기긴 했잖아요. 근데 일본 총무성에서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추진한 지 한 5년 됐는데 그 원래는 그 국가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그 전에 훨씬 더 이제 사회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리진을 쭉 파고 들어가면 일본 재해 지역에 자원봉사한 청년들이 거기는 이제 교통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도시 청년들이 지역에 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큰 재해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외국에서도 물론 많이 왔지만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도와주러 갔는데 피해자를 도와주러 갔는데 피해 본 주민들을 그랬는데 복구도 하면서 이 사람들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감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너 요즘에 뭐 하니 그러면은 그 지역의 매력을 느껴서 이제 자주 가게 된 거예요. 그 도시 청년들이. 근데 요즘에 뭐 하니 그러면 그건 관광도 아니고 난 그 지역에 자원봉사하고 있어.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원봉사 끝났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지역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뭐 그 지역에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관공서 가서 뭐 해주면은 자기가 나 이거 도와줘야 돼요 하면 좀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 거를 정부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관계 인구라는 개념이 나타난 건데 오리진은 그러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표현이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렇죠. 관계하다? 이게 네. 뭘까? 관련 있다? 관여하다? 참여하다? 참가하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느낌은 응원 인구 정도? 그러니까 지역 팬클럽 같은 건데 그것도 무슨 야구 구단이나 축구 구단의 팬클럽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좀 느슨하게 나는 왠지 강릉에 자주 가고 싶어. 나는 왠지 제주에 자주 가고 싶어. 그리고 제주에서 뭘 하면은 그게 뭐 축제에 참가하고 전시회 이런 거가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지역에 가서 난 거기 아는 사람도 있어. 친척이 아니야. 근데 뭐 그렇게 그냥 가 좋아서 그럼 왜 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런 얘기가 대화가 통하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은. 일종의 정서적 응원과 연대가 그렇죠. 가능해지고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막 네. 이렇게 출장 가면서 지역에 갔을 때 그냥 역에서 특산물만 딱 사가지고 오고 뭐 이런 거 말고 네. 사람 살아가는 얘기 그 지역의 자원 더 많이 알게 되면은 더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게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봄직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일본은 그거를 좀 정책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관계 인구를 자치단체장이 만들어야 돼 이러면은 그때부터 좀 깝깝해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 지자체는 저 옆에 있는 군보다 관계 인구가 100명 더 많아야 되네. 그러면 실적을 내시오. 그러면은 뭐 올해 관계 인구를 모집했는데 1년 동안 했는데 실적이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담당 공무원을 막 질책하고 이런 식의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이제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여기서는 관계 인구에 대한 그 관심도 그다음에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주기적이어야 되고 네.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되 행정이 주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그 인상을 받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관계 인구라는 개념이 정립을 해서 지방을 좀 살리려고 그 제 기억에는 책에도 나왔지만 무슨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의 뭐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몇 개는 소멸한다. 이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좀 그 부분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마쓰다 보고서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소멸, 지방 소멸 뭐 이런 책으로 나왔고 절판됐다 다시 복간한 것 같긴 한데 네네. 그게 2014년에 나온 보고서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그렇고
고령화, 인구 소멸 뭐 이런 식으로 출산율 감소 뭐 이런 네, 식의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감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 네. 행안부에서 고시를 했고 지역 소멸 지역을 고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고시했어요. 89곳을.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들은 난리가 난 거죠. 아 뜨거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뉴스에서 나온 거는 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상황처럼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상복을 입고 근무할 각오를 해라 이런 식의 뉴스가 네. 한 곳만 나온 게 아니라 몇 곳이 제가 본 뉴스는 2건이었는데 재작년에 한 건 있었고 올해 한 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가 2천만이니까 수도권을 좀 분산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수도권에서 누가 왜 가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지역 부흥 협력대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오래된 제도인데 매월 2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지역에 도시의 청년들 지역에 가라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이런 게 있었고 액수도 비슷했고 네. 그래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고 안 남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좋은 경험을 했고 아니면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 남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억지로 200만 원 줄 테니 오라 그러면 조금 나쁘게 사악하게 마음을 먹으면 나 이 지역 가서 200만 원 받고 3년 살다가 그게 3년이 맥시멈이거든요. 네, 네. 그럼 다른 지역 가서 또 뭐 나 청년이고 나이 해당되고 그러니까 가서 살고 이런 식으로 지원금 헌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최악의 상황이지만 네. 아무튼 제 정책의 취지나 아니면 그걸 왜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명이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비영리 조직이나 중간 지원 조직이나 기업이나 시민들이 같이 골몰해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이 하나 기르는데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네. 지역 하나 살리는데 그게 공무원이 행정만으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원금으로 무럭무럭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폐해가 뭐 우리나라에 뭐 널리고 널렸고 그래서 그 여태까지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는 약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로컬의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엉킨 실처럼 복잡하게 엮여 있는 뭐 딱 하나만 해결해 준다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군내에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못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들은 국가적 아젠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출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와 비슷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례를 그쪽도 겪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이거를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나요? 근데 약간 경로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행정 구조에서 우리나라랑 많이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네. 전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지방자치체나 아니면 비영리 조직이 법인화되는 게 왜냐하면 그때 그 현장에서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국가보다는 비영리 조직들이 그렇죠. 빨리 들어가 현장에 네. 빨리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웃들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작은 비영리 법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큰 단체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실용적으로 내실 있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책들의 사례를 보면은 풀뿌리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진부하고 옛날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라는 표현이 더 이렇게 세게 왔는데 거기는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주식회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조직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작으니까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대하고 임팩트가 크고 그러진 않아요. 인터뷰를 해보면 니네는 활동 영역을 어디까지 잡고 있니? 그러면 우리는 지하철 세정거장까지. 그 이후는 다른 지역에서 또 하겠지. 나름의 지역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네네. 자기네가 선언적으로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 경험해 보니 우리는 네네. 우리 인력과 우리 자원 갖고 이 정도 1년에 커버하기도 힘들어. 되는 곳들에서는 저는 그런 협업 관계나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데 뭐 이렇게 네. 느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요 앞서 질문을 그렇게 드렸던 이유는 일본인들은 조금 더 젊은이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뭔가를 하는데 또 활성화되어 있고 의지가 있나라고 뭘 가지고 제가 느꼈냐면
관계 안내소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행정적인 그런 집합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또 잘 운영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근데 이게 관계 안내소라는 거는 저는 책을 읽어서 이해가 되겠지만 이 구독자분들은 이게 모를 거예요. 이 개념이 정확히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것을 컨셉으로 한 컨시어지 서비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호텔에 네. 가서 내가 뭔가의 편의시설을 뭐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데 모든 걸 다 안내해 주는 게 1층에 안내 데스크로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다가 지역이란 가치를 플러스를 더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 지역에 왔는데 이 지역에 살고 싶은데 한 달을 살든지 아니면은 이 지역을 한 3일을 둘러보고 싶은데 네. 그런데 이 지역에 뭐 특산물이 뭐가 맛있어요? 어느 식당이 좋아요? 이런 거 말고 네. 이 지역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장사를 해요? 아니면은 뭐 모임은 재밌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끼리 전에 얘기했던 네,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명의 홍반장을 소개시켜 준다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홍반장 같은 역할을 예. 하는 그러니까 관광 안내소 가면 관광 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너무나 많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관계 안내소는 7주간의 코스로 해서 3주 정도는 이제 강좌를 해요. 우리 지역은 이런 지역이고 뭐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그러나 어떤 자원이 있고 뭐 경치가 좋고 근데 대개 모든 곳은 비수도권이면은 다 경치는 좋고 공기는 맑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도 적고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강좌를 한 3주 정도 하고 그것도 주말에 한 3시간 네. 도시에서 지역 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그럼 그 지역이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개했던 이 지역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현실 인턴십 비슷하게 아니면 현장 사례 탐방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낮에 잘 보고 잘 봤습니다 하고 얌전히 가고 얌전히가 아니라 그냥 가고 그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밤에 또 나이가 맞고 그러면은 술도 먹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렇죠. 자기 이제 살아온 내가 여기 왜 왔냐면 말이야 뭐 내가 여기 왜 살고 있냐면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가 매력적으로 느끼면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할까 그래가지고 같이 엮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창업도 생기고 이주도 하게 되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내가 도시에 가갖고 내가 이제 갑자기 이주하는 거는 굉장히 장벽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가갖고 이거를 홍보하는 블로그라도 내가 만들어 볼까? 뭐 그거는 내가 시간 좀 적당히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 관계 인구가 관계 안내소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관계의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네.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당장 내일 이사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의 월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근데 운이 좋으면 공짜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본에서는 도시에 거점이 있고 지역에 가는 경우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더블 로컬이라고 그래요. 두 도시 거주.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5도 2촌 5일은 도시에서 네. 그 촌이란 말이 참 그게 좋은 말인데 참 그게 약간 정서적으로 좀 그러니까 도시보다 못한 곳이라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행정용어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하면 마을 그렇죠. 그러니까 5도 2마을 이러면 되는데 네. 굳이 5도 2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유감이란 네.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관계의 강도가 얕은 강도나 아니면 좀 느슨한 강도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주하면은 뭐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이주 안 해도 괜찮음 뭐 이런 식인 건데 어쨌든 그 매개체가 관계 안내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례를 보러 다니면서 당신들은 관계 안내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개념이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더니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어는 정립이 안 됐지만 실제 하는 역할이나 이런 예. 것들은 저도 제가 예전에 강경에 놀러 갔었는데 아니 왜 이런 내륙 지방에 젓갈을 이렇게 만들어 팔지? 근데 어느 그 상인 회장님 그 임원 중에 어떤 분이 이 역사를 쭉 설명을 해주니까 내가 단지 강경은 젓갈을 파는 곳이라는 정보를 넘어서서 그 지역의 스토리를 알게 되고 정서적인 이입이 더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슨트라든지 해설사, 네. 숲, 지역, 박물관 그리고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멀티 도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진짜
우리랑 얘기하다가 저녁 먹으려면은 여기로 가세요부터 그렇죠. 아, 나 여기 와서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아, 여기 그림 모임이 있다. 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어쨌든 있다. 그리고 뭐 목공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누구를 소개해주고 이런 식의 굉장히 멀티스러운 거강꾼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그런 소개자. 그러니까 왜 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관계 인구가 불가능하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시선이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는 단언한 게 아니라 예.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면. 예. 여태까지 해왔던 틀대로 만약에 억지로 한다 그러면 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게 약간 도발적으로 네, 네. 찔러본 건데. 네. 각성해라. 예. 이제. 근데 그래도 각성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현실적으로.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세상에 주민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근데 내가 여기 살아왔으니까 네. 오래 살았으니까 주인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권력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기득권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해요. 네, 네. 그럼 당연히 그분이 제일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죠. 네, 그렇지만 네. 해결을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노력했는가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세대들이 변화하고 있는 과거와 다른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축이 권력이 아니라 관계축이 권력이 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친하면 호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특별히 그 친구들이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관계인구 아니라 관계인구 할아버지가 와도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꼭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억지로 자, 이 책은 정말 좋으니까 네. 관계인구를 만드는 거를 뭐 밑에 직원들한테 지시해 하는 순간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 우리가 관계인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민 누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 거버넌스 형식적인 이런 거 말고 좀 모여갖고 현장에 가서 그럼 우리 관계인구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까?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렇겠죠. 지역에 어느 지역에는 진짜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어느 지역에는 진짜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는 한 관계인구 아니라 뭐를 가져가도 좋은 제도는 세상에 이미 다 있었죠. 근데 그게 운영 방식에서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할 건 좀 많이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난 9월 28일인가에 그 법이 통과가 됐고 2023년 1월 1일에 이 법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법의 명칭은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물품으로 담례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담례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준 기부금 갖고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는 무료 공공육아를 한다. 그러면 젊은 부부들이 그럼 돈 가서 애들을 키워볼까? 그 다음에 뭐 시니어 케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피드백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게 돼요.